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지 선정론의 장영길 교수입니다. 지난주 다들 무사히 안녕들 하셨나요? 코로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비대면 교육 강에서 대면 집중적인 강의를 계획을 했었는데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같은 동영상 형태의 강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동영상 강의나 실시간 강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실시간 강의, 줌이라는 데서 하는 실시간 강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계획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동영상 강의가 조금 실시간에 실제로 하는 강의보다는 좀 짧은 시간에 요점만 또 설명해야 되고 또 한 곳에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좀 건조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이제 도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주로 공부했는데요. 우선 도시 공간 이론 중에서 동심원 이론, 선행 이론, 다획성 이론, 광역 이론 네 가지 이론을 공부했고요. 새로운 도시계획 이론, 뉴어바니즘이라든가 컴팩시티라든가 스마트시티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사례도 봤습니다. 또한 국내의 새로운 도시들, 신도시라든가 첨단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것도 살펴봤고요. 또 사례들에서 국외에서 세계 도시들이라든가 일본의 다마 신도시 그리고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요점은 산업이 어떤 국가의 주력 산업이 도시의 흥망을 좌우하고 그 도시라는 것이 또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산업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소매입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론은 사실 입지론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 한 300페이지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이론이 과거의 어떤 수송비 이론에서 현재 공유라든가 이라든가 혁신 같은 이론 때문에 상당히 변화를 많이 갖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매 이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가게들, 상가들, 업종들이 이제 생겨나고 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입지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라는 것은 수송비, 거리에 따른 수송비, 그걸 주로 주안점을 되게 되는데요. 이 사례는 일본서 제가 받아온 것 같은데 멱주 공장을 지으면 어디 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료들은 대개 호프라든가 명화라든가 옥수수 같은 부자재,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물은 이제 용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렇지만 물의 양은 많지만 물은 무료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사실 물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물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에서 원료를 사가지고 운송을 하고 원료가 있는 데서 만약에 공장을 지으면은
물에 대한 우리가 맥주를 1000kg짜리 맥주를 생산했다 이러면은 그것이 시장까지 운반하는 거리만큼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00kg라 이러면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원료비는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찌면 100만 원 들어가지만 만약에 도심 가까운 곳에 물은 다 있으니까 원료만 갖다 운송하는 데는 원료는 지금 여기서는 한 37원 정도, 한 370원 정도가 들어가면은 원료는 운송비가 들어가지만은 만약에 공장이 시장 인근에 있으면 운송비는 안 드니까 요 원료 운송비만 들고 되니까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90%, 95% 이상이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위치가 이렇게 어떤 기업의 산업의 위치를 할 때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만약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원료가 가운데서 해야 되고, 시장이 원료의 운송비는 많이 안 든다 그러면 시장 가까운 데서 해야 되고, 어떤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우수한 인력이 많은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게 이 어떤 입지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맥주 공장을 보시면은 있는 곳이 지금 오비, 그다음에 하이트, 롯데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 내륙이나 어떤 호프가 많거나 물 좋은 데가 아니고 이천 같은데, 서울 근교, 그다음에 청주, 전국의 중심지에 있는 곳, 그다음에 호남 권역, 그다음에 경남북 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산업 입지 이론입니다. 앞서서도 농업 입지 이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도 있었고, 산업 입지 이론도 있고, 또 소매 입지 이론도 있죠. 그래서 산업 입지 이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 이론과 이제 현재 그 새로운 이론들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론은 한 5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트 표시한 배부의 이론. 배부는 산업 이론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이론입니다. 그 비용이 가장 적게 하는 토지, 원료, 에너지, 이제 인력이라고 이제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함의된 거고요. 뒤에서 배부 이론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시 이론은 최대 수요가 많은 쪽에 이제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스미스라는 사람은 비용도 필요하고 수요도 필요하다. 통합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산업 입지 이론들이 그 수송비에 한 거리에 한 수송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여가지고 효과, 여러 공장이 한 군데 업종이 같이 모이거나 또는 연관 산업들이 모여서 시너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집적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산업 입지 이론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살의 산업지구 이론인데요. 이는 집적이 그 공장들이 모여가지고 생산함으로써 외부 효과를 할 수 있고 분업화도 되고 협력도 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간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여러분들 공장들 보시면은 단지가 있죠. 요즘 옛날에는 각자 뭐 좋은 데 위치해 있지만 지금은 각 비슷한 업종끼리 모여 사는 게 일반화되어 있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포터라는 사람은 클리스터 군집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에 직접은 그냥 업종끼리 모이지만 이거는 연계 관련된 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마샬의 그 집적 이론과 포터의 군집 이론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배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버의 그 최소 비용 이론인데, 배버의 이론들은 개념들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러 군데의 공장 위치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죠. 여기는 뭐 이를테면은 노동이 많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가 많은 데 있고 동력이나 소비자가 많은 데 있고 이런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산재에 있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어떤 이렇게 한 소비자와 그다음에 원료와 노동 이게 있는 곳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곳, 원료 공급지, 그다음에 소비자 공급지, 동력 공급지는 과거에는 동력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동력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비자와 인력이 가까운 접점, 여기서 이제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런 이론이 되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이것이 하나가 되지만 또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 이런 형태가 여러 군데 있을 때 여기 중간에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여부가 서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료를 공동 구매한다든가 소비자 운송을 공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집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기본 이론을 베버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공업 이론의 핵심 이론은 최소 운송비를 결정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노동비를 또 절약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적이익, 그러니까 집적이익이라는 것은 공장 하나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업종의 공장이 여러 군데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위치가 어딘가를 결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동이 많은 지역, 원료가 많은 지역, 시장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정도 요 안에서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근래 추가적으로 이제 웨버는 단순하게 공장이 하나로서 이제 그 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물류센터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각 거점에 물류센터를 두고 항만이나 거점에 물류센터를 두고 그 운송을 함으로써 이런 수송 효과들을 확대하는 그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물류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베버의 최소 이론이고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입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료라든가 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이라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롭게 자동차같이 항공기같이 이렇게 사실 비용이 이제 수송 비용은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 데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입지가 필요한데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집적 산업지향 근래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지향 이제 소비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 같은데 항공 이런 쪽에 이제 노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이 어떤 유형으로 자리 잡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원료 지향의 대표적인 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시멘트 업종들이죠. 시멘트 업종은 시멘트 업종이라든가 뭐 어떤 광업 업종들은 되게 원료 지향이죠. 그러니까 그 원료가 자체가 크고 거기서 제조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시멘트 공장들은 다 원료가 있는 항암 있는 그 단지에 다 있는 거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같습니다. 또 이제 위치에 따라 이제 입지 유형이 달라지지만 또 우리나라 정책이 또 시간적으로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죠. 우리가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되어서 2010년까지 이제 그 첨단 산업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사이의 과정을 이렇게 연도별로 그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초기는 경공업, 수주를 위한 경공업이 우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선박 같은 중화학들요. 그 다음에 좀 기술 직업적인 거, 반도체, 전자, 뭐 가전 같은 산업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90년대 들어가서 이제 정보통신 산업들이 활성화되죠. 반도체라든가 정밀화학이라든가 이제 소프트 같은 업종들이 이제 개발하고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역 산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에다가 바이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2010년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첨단 융복합, 그다음 고부가치 산업 그런 산업들이 등장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산업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따라서 우리가 입지 문제니까 수출 입지도 다 달라지는 거죠. 옛날 초창기에서는 뭐 울산이라든가 그 동남권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
분양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별 입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이 생김으로써 이제 서울이나 클러스터나 지각 산업으로 되고 단지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 산업에 따라서 입지도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 입지가 발전 지형을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집적 그 이익과 군집 산업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현대 우리 산업 입지 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엔 산발적으로 있던 공장들이 한 군데 업종이 모이고 또 그 업종에 근거해서 그 관련된 업종, 정부, 연구기관, 대학, 뭐 물류기관,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군집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 자체가 이제 그 기업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집적과 군집이라는 용어입니다. 집적이란 말은 모인다는 뜻이죠. 쌓아진다. 쌓아가지고 모아서 모아서 쌓는다. 그런 의미고. 클러스터, 군집이라는 것은 이제 큰 단위죠. 이제 덩어리. 그런 뜻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과거에는 서로 이렇게 땅을 나누었지만 정보 지식은 나누어도 이것은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유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구축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모임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죠. 그리고 이것은 내 혼자보다 다른 산업과도 연관되고 그래서 협력과 구매와 판매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런 그 업종이 모이면 기술도 교류가 되고 확보가 쉬워지고요. 특히 노동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 지식 산업들은 뭐 누구나 비승용경을 쓸 수 없는 업종이잖아요. 전문가들이고 뭐 IT 산업의 전문가들이 이걸 어디 지방 가서 제주도 가서 구하려면 힘들지만 이를테면 판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 한 명밖에 없지만 판교에 가면 100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그 외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지가 커짐으로써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범위가 넓으면서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번에 출석 체크라고 해서 저희가 출석 과제를 했는데 그래서 출석 과제의 문제 중에서 집적 효과와 군집 효과 발생 요인에 대해서 5가지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집과 집적과 혁신이 이제 현대 산업 입지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 우리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경제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제 네트워크로 되고 그 다음에 초연결 시대를 되면서 연결이 강화되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산업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사회, 문화, 정치 이런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적 군집은 적어도 입지론 공부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세계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SNS를 통해서 교류하고 또 모든 그 지식들이 과거같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져 있거나 폐쇄된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개되고 서로 교류하고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오늘 같은 현대 정보화 시대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집적 이익 발전과 이제 지식산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전에 첫 시간에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비좁은 비싼 땅에 비좁게 사는 걸까 하는 그런 과제를 제가 입지론 과제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입지론 도시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에 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 좋고 물 좋은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지 않고, 기업들도 왜 그러면 그 제주도 같이 환경 좋고 모두 재택근무할 수 있고 돼 있는데 왜 인건비를 감당하고 임대료를 강화하면서 도시에서 생산을 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의 첫 번째는 집적 경제라는 거죠. 많이 모여 살지만 여기서 높은 생산성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식이라든가 정보 교류할 수 있고, 인력풀도 공유할 수 있고, 지식에 서로 이렇게 누출하는 스포를 내는 보다 지식의 확대 효과라고 하시면 좀 확산 효과. 이 누출한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 같고요. 스포를 확산, 지식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구가 많을수록 생산도 증가하게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서비스와 문화를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문화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삶이 질이 향상되는 거겠죠. 그래서 집적이익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라든가 생산자 모두에게 좋고, 우리가 복잡한 도시에서 기업들이 비싼 인건비와 임대를 내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적이익은 꼭 모든 것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죠. 도시가 많이 모이다 보면 정말 코로나 같은 이런 병도 도심에서 걸릴 접촉 기회가 많으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모이다 보면 더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범죄도 도시가 훨씬 많고요. 이제 이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이익과 집적이익이 이렇게, 불이익은 적고 집적이익이 많으면 이런 이익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집중화가 되면 집적이익이 많이 생기고, 도시가 이제 분산이 되면, 전에 다마 일본 신도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은 자동차로 이동하고 그 시간과 연료와 그런 것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가지고 컴팩트하게 하면은 더 이익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베이버의 산업입지 이론 중에서 집적 이론을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도 보면은 베버가 주장하는 이론들 중에 원료 구입할 때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버가 주장했던 집적 이익은, 그리고 시장을 공동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자본, 인프라를 갖다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기술 정보와 교류가 빠르다, 이런 개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집적 이익의 효과도 베버도 과거의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현재의 이론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들어가지고는 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산업사회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잘 아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섬으로써 이 네트워크라든가 전문 인력이 용이한 대도시로 이제 기업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소비라든가 지식 창출을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공장이 우리가 판교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울산도 과거의 도시들도 그런 과거에는 수십 개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평등한 수평 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게 과거의 이제 개념과 다른 거죠. 과거에 쉽게 말하면 울산에 자동차였으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해가지고 수십 개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업종이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경쟁 업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상이 집중 이론이고요. 다음은 클러스터 이론, 군집 이론이죠. 군집 이론들은 아까 말씀드린 개념을 좀 더 설명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산 기계가 있으면은 생산들을 이제 원료를 받아서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데 부품업체에서 받겠죠. 또 생산 비싼 데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비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쉽게 말하면 군집 단지가 되겠고요. 아니, 군집이 아니고 이제 직접 산업단지가 되겠고, 일반적인 것. 근데 이제 확대되는 것은 여기서 뭐 정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계 조직들이 들어서는 게 이제 군집 산업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라는 개념들은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가 정보, 금융, 문화, 물류 이런 산업들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주택이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라든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기업도시 형태를 생각하시면은 뭐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위락시설도 있고요. 골프장도 있었죠. 뭐 아니면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모든 것이 한 군데 이렇게 모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의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지식 기반 사회를 가고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직접 산업이 이런 제조업들을 보면 제조업은 직접 이익을 하게 되었죠. 같은 업종끼리 모여가지고 그 밴드도 형성하고 이래가지고 전통적인 입지 이론이 이제 직접 이론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혁신 이론이 돼가죠. 첨단 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은 뭐 지식과 단순하게 뭐 연구 기관도 필요하고요, 대학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도 필요할 때 이 첨단 산업들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 들어섬으로써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터 이론들은 과거에는 새로운 입지론인 흐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소비자와 기업 간만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상점에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수송할 것인가 그런 문제 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 지역 전체의 그 이익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적이나 분접 이론들은 뭐 제조뿐만 아니라 문화, 농업으로까지 확장되어 있고요. 매장 같은 것도 보시면 여러분 뭐 술집 그렇죠. 매장도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농기구, 전자제품 대리점, 뭐 휴대폰 사는데 휴대폰만 있고요. 우리 학교 옆에 유흥가, 술집 이런데 음식점들은 다 모여있는 효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결과죠. 연관이 과거에는 교통이 몰면은 오려면 1시간씩 2시간 걸리면 오지 않지만 지금은 지하철 타면 웬만한 서울시내에서는 30분 이내에 우리가 건대역 상권에 모이자 이러면은 30분 이내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맛집이 좋은지 나쁜지 또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지 이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역의 그 계열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시 같은 개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외경제 같은 효과죠.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이 말은 뭔가니 과거에는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돼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균형 발전됐지만 지금은 이 경쟁이 한 나라 안에 도시 간의 경쟁이 아니고 한 도시가 세계 글로벌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쟁이 불안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국가를 볼 때. 지역으로 볼 때도 그렇고. 휴대폰을 만드는 데가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사실 세 나라 중국까지 하면 중국, 미국, 한국. 그 나머지 나라는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도시,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전 세계를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연성. 이제 과거에는 우리도 뭐 일본 그 반도체 원료 제한할 때 봤지만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지금 연료 조달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조달이 엉켜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이 생산이 중단된다든가 차이를 갖고 오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집적과 군집 이론으로서 결론이 되고요. 결국은 이것은 지역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 오래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이긴 한데 이제 이분은 이제 후진국가 또 도시가 계속 하락하는 쇠퇴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구매력이 증가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세수가 증가하고 인프라가 증가해가지고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후진국이나 쇠퇴한 도시들은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들을 이제 정리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산업위치 이론들을 이제 쭉 정리를 드렸고, 이제 국내 사례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후반부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산업단지를 설계하거나 산업단지를 뭐 정책 위반하는가 그런 입장이 되기는 어려운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실습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사례만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첨단산인 구로단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구로단지고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죠.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가 바뀌었죠.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20층 이상 빌딩들이 줄비하고, 업종들도 과거에는 제조업에서 지금은 거의 다 IT 산업 쪽으로 이렇게 거의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또 벤처 산업들, 패션들, 이런 산업들이 이제 돼 있는 거죠. 과거에 무슨 공장 공순위가 있던 그런 단지가 완전히 이제 첨단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게 가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인구 분포로 보면 이 지역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 인구 많이 사는 지역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인구가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규모 업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 이제 어떤 이 공장이 산업이 뭐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한 군데 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던 소매 입지 이론 중에서 동심원 이론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선행 이론 같이 이렇게 뻗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IT라든가 디스플레이 디지털 형태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거, 판교처럼 집중이 되어 있는 판교 혁신밸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업종들이 정보산업, 주로 IT 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이제 산업공단,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외국인 투자단계라든가 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도 클러스터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원은 기계고, 구미는 전자, 울산은 자동차, 바늘은 뭐 부품 공장,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되어 가는 거죠. 지금은 수도권은 부품 소재, 그 다음에 동남권은 뭐 자동차 산업, 강원권 의료기업,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어떤 클러스터화 되면서 공장들이 발전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도시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를 성장하고 글로벌로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이 이제 그 산업 입지 이론에서 말씀을, 이번엔 이제 소매 입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이 강의 시간 2시간 이상씩 강의하는 분량을 가지고 사실 30분 하기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음성을 들으셔도 좋고, 다시 또 PPT로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PPT를 보시면서 한번 강의 들으시고 PPT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열공하셔가지고 이런 입지라든가 소매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는 여러분들 뭐 주위에 장사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음식점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주위에 있는 상권입니다. 직업의 3분의 2가 주변에 이 소매업이라고 그래요. 뭐 병원 포함해서. 그랬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과 실습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 이론은 입지, 우리가 이후에 이제 이론을 오늘 간단히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분석이라든가 실습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크게 뭐 한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크리스탈의 그 중심지 이론과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 이론이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고요. 뭐 입지 이론의 8가지 요인 넬슨 이론이라든가 소비자 분포 이론이나 분기점 이론은 별로 거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허프 이론이나 레일리 이론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옆에다가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놓긴 했지만 한번 이렇게 봐놨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요, 중심지 이론은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도달 범위, 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상권을 얘기하는 거고, 업종에 따라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소매 인력, 델리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허프도 마찬가지, 거리에 따라 다른데, 레일리는 인구를 주로 관심 있게 봤고요. 레일리는 이제 매장 크기를 했어요. 거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뭐 캠퍼스는 거리인데 영향력 같은 걸 계산했고요. 어떤 점이 이제 그 상권이 이제 그까지 오느냐, 분기점이 어디냐 계산하는 거고요. 입지 선정 원리 중에서는 넬슨 이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론은 뭔가니 우리가 어떤 상가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그 소득이나 고객이나 뭐 경제성이 8가지 항목들을 이제 써놨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세한 이제 내용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소매 인력, 레일리의 소매 인력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점수 인구시비라고 두 도시 제곱의 반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다 오시면은 이런 문제, 사지선다 병 문제가 있는데, 제곱의 반비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만유인력 부분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반대하는, 우리가 어떤 상점을 갈 때, 거리가 멀면 덜 가게 되겠죠. 가까운 쪽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에 가깝다는 거는 가까운 거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니까 반비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 한다는 개념을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선답의 문제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리에 반비례 한다는 개념은 같은데, 점포의 크기를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설명했고요. 넬슨은 8가지 이론, 상권, 잠재력, 발전성, 고객 확보, 유인력, 흡입력, 양립성, 그 다음에 경합, 투자 경제성, 이런 걸 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 일련은 뭐 고차원수록 거리가 멀고 상가 규모가 커지고 중심 기능을 갖고 이런 개념입니다. 크리스탈 일련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은 자주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요. 또 이 소매 이론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글씨가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중개사 시험에 매년 한두 문제 꼭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매년 나오고요. 이론들도 거의 나누면 한두 문제 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에 한번 공부해 두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은 이렇게 벌집 모형으로 이렇게 상권들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중심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가까운 데 있지만 점점 이렇게 분화되고 중심지는 이 끝에 있는 건 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어디까지 물건을 사러 가느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비싼 명품 가방이나 구두를 사러 가는데 동네에서 찾지는 않잖아요. 명동이나 이런 데 가서 중심과 멀지만은 중심가 가가지고 찾는데 거기 백화점이 많지는 않잖아요. 편의점식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는 적고 또 값도 비싸고 거리가 먼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고차원 중심지가 되고, 저차원 중심지는 쉽게 말하면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되죠. 뭐 편의점 많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뭐 싸고, 그리고 바로 이웃에 한 100m 내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설명하면은 단순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고상하게 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번 여러분 출석 체크 과제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는 이제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차원은 편의점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성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맞냐? 맞지 않는 거죠. 사실 고차원의 중심지에 있는 거 보면은 월마트, 스타벅스, 도나츠, 맥도날드 이런 게 오히려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꼭 고차 맥도날드는 가까운 데도 있지만 멀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권들은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선 문제는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칠판에 판 강의도 하고 여러분 한 번 더 풀어보기도 하고 시험도 내고 우리 중간고사에 꼭 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대면 강의에서는 이걸 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보시고 다음 대면 강의 때 제가 한번 이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왔답니다. 안 나온 애가 없습니다. 꼭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일리의 이론들을 뭐 면적으로 기준으로 이거 이제 허프의 모형 같은 거죠. 뭐 하여튼 어떤 개념이든 문제의 숫자만 바뀌는 거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냥 거리의 반제하고 비례하고 인구, 매출 아니면 면적 이런 것들의 두 개를 곱하고 AB가 곱하고 거리가 있다면 거리는 제곱에서 반비를 나누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데요. 입지론에 관련돼서 매년 서너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시됐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소매 입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상권 분석이라든가 점포라든가 부지 분석 그리고 이 매출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이걸 이제 업종 분석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또 하게 되고 또 실습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이렇게 수익 타당성 분석하면서 그 창업 비용도 계산해 주고요. 예상 매출도 우리가 정보 시즌도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들 매출 원가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추정해가지고 얼마 이익이 나고 몇 프로 수익이 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도록 실습 시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대면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가지고 붙여놨는데 우리가 박원석 교수의 그 부동산 입지라는 책을 이제 우리가 교재를 삼고 있고요. 일반 이론들 오늘까지 배운 이론들은 그 다음에 상권 분석 논문에서는 우리가 김가경 교수의 그 상권 분석론이라는 책을 참고를 합니다. 이 책은 순수하게 이론 대학 교수이고요. 이분은 대구대학교. 이분은 그 어떤 음식점 창업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 뭐 음식점을 개설하는데 어떤 절차와 비용과 분석을 어떻게 했고 상권 분석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이용해 가지고 책자를 이렇게 이런 PPT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여러분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주차 출석까지는 아까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경제와 군지 경제 발생 요인 5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힌트는 1-5라는 그 앞에 번호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지선답이 오지선답 공인중개사 문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까 하프에 레일리에 반비례하고 정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러면 2-3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름 보면 도달 범위가 있죠. 고천은 수가 많고
거리가 가깝고, 고차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백화점이라고 했고, 저 차원은 편의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2-4에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전문 시간처럼 이메일로 답을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좀 제 강의를 경청해서 고맙고요. 하루 속히 여러분들 같이 대면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회도 하면서 강의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